이게 문법은 좀 중간에 끊길 것 같거든요. 근데 문학은 하나를 완전히 끝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 미스터 방 나머지의 지문이랑 혹시 안 갖고 온 사람 있죠? 미스터 방 뒤에 부분. 그러면 안 가지고 온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상충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쌤한테 받은 거는 꼭 들고 와주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도 쓰니까. 왠지 문법은 좀 잘릴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를 다 맞추고 가는 것은 문학입니다. 문학. 약간 분위기도 좀 어수선한 느낌도 들고 해서 문학을 하면서 차분하게 따라앉혀보면 나머지 시간에 또 문법 엑기스 전달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상충곡인데 날고 기시 완전 날아다녀야 됩니다. 해석을 완벽히 날아야 된다. 완벽히 현재어 뜻풀이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어 뜻풀이로 바꿔라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한자어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거 쌤이 방금 준 거 이거 N자 한자어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충곡에다가 그곳에 위에다가 뭐라고? 봄을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감상, 봄이라고 적어주세요. 상충곡에서의 상자가 감상, 완상한다, 감상한다,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추는 뭐예요? 봄. 그래서 여기에서의 봄이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이 작품은 뭐를 중심으로 봄이라는 시간을 고정을 해서 봄이 왔네, 봄이 왔어? 그 봄의 감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봄이 와서 너무 좋다, 봄을 감상하는 노래. 네. 민희한테도, 민규한테도 전달해주세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적으셔야 돼요. 가사의 효시. 상충곡은 가사라는 갈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가사의 효시. 효시가 뭐지? 첫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로 가사라는 갈래의 호문을 연 거야. R&B 장르의 시작, 힙합의 시작. 제일 처음에 가사라는 장르를 연 사람이 누구나? 정극인입니다. 정극인의 상충곡이 가사의 효시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선지에서 언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사라는 갈래 언급해야지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라는 유격을 지니면서 연속적으로 리듬감을 지니는 사음보 연속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충곡 가사의 효시로 사음보 연속체 죽을 때까지 써도 됩니다. 사음보의 율격만 지키며.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설명이 만점 노트 1등급 노트 밑에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만점 노트부터 한번 봅시다. 정극인의 상충곡 정격가사에다가 별표 셋. 정격가사 정의 좀 적어주세요. 정격가사에서 돼지고리표. 정격가사는 맨 마지막 행이 시조의 음수율. 뭘로 대체적으로 끝나게? 시조 종장의 음수율.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마지막 3~5~4~3으로 끝납니다. 종장은 뭘로 끝난다? 3~5~4~3으로 마무리 되는 가사. 일단 적으시고 눈으로 확인합시다. 맨 마지막 상충곡의 맨 마지막을 찾아 들어가시고요. 그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으로 동일하게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로 마무리했다. 그럼 무슨 가사라고 하면 된다? 정격 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으로 마무리되는 가사가 정격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찾으러 가볼게요. 45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가 맨 마지막이네요. 오, 잘렸어. 무릉이 가깝도다. 저 내가 그곳인가? 라는 것으로 끝까지 다 수록되어 있지를 않는다. 44페이지에 맨 마지막이 잘렸습니다. 중략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상충곡 전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김상영쌤이 이 파트는 내실 것 같거든요. 김상영쌤이 고전이고 천성희쌤은 현대 소설이라 그리고 비문학 파트, 독서 파트가 천성희쌤이 출제하시는 범위인 것 같아요. 쌤의 느낌은 좀 그렇거든요. 출제하시는 방식을 보면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 다 봐라 라고 하면 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전문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돼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야 라고 하면 좀 쌤한테 말 좀 전달해 주세요. 맨 마지막 행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시조의 이거 빼먹었다. 종장의라고 적어야 되는데 미안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호사상으로 마무리되는 가사. 초장, 중장, 중장에서 종장이 3호사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정격 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반은 산출곡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간 반도 있죠? 근데 이것까지는 확실히 들어가니까 미리 좀 해놓읍시다. 알았죠? 그래서 은일가사, 양반가사, 정극인이 양반이니까 양반가사고 은일가사에다가 밑줄 한번 떠주시고 은일가사는 뭐야? 숨어서 지내는 양반의 모습이야. 한마디로 자연을 택했다. 세속의 부귀영화보다는 그냥 자연 친화적인 삶을 택한 가사 은일가사라고 합니다. 은일가사는 뭐다? 은둔합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보다는 은일가사 위에다가 좀 적어놓을까? 세속의 부귀나 영화의 가치보다는 뭐를 택한? 자연을 택한 양반 사대부들의 정신, 숨을 은자에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은일가사.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의 감상과 안빈낙도의 삶을 얘기하는구나.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학교 때 보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완전 고전으로서 낯선 사람도 있을 텐데 완벽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현대어뜻풀이로 완벽하게.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을 하고 안빈낙도. 안빈낙도 무슨 뜻이지? 가난함 속에서 편안하고 락가도를 즐겨라. 특징 4가지 쫙 묶으셔서 공간의 이동에다가 네오박스, 공간의 이동의 코스를 찾으셔야 돼요. 공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이동의 코스를 찾아갑시다. 그리고 감정이입된 구절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에다가 밑줄 화자의 정서를 감정이입해서 전달을 하더라. 감정이입. 그리고 세 번째 별표 한번 쳐보고 갈까? 대구법 어디 쓰였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서리법 어디 쓰였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의인법 어디 쓰였는지 다 찾아보자.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에 여기 나왔네. 표시이자. 사대부 가사의 표시에다가 밑줄. 가사 작품으로서는 첫 번째 작품. 그리고 또 중요한 말 뭐다? 은일가사. 강호 한정가라고도 합니다. 강호에다가 동그라미 강강호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강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자연.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느끼는 강호 한정가 가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강호가도의 노래에서의 스타트를 끊었고 가사의 효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듯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홍진에 묻힌 분내에다가 가로로 묶자. 홍진에 묻힌 분내에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홍진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홍진 위에다가 필기 좀 하고 가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고 가도 제대로 살리는 거라 붉은 홍자에 먼지 진자입니다. 붉은 먼지. 무엇이 이렇게 붉은 먼지로 그득한가 라고 하면 바람먼지, 풍진과 동이 유의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먼지 같은 세상, 진세, 티끌 같은 세상, 먼지 같은 세상, 홍진, 풍진, 진세, 인간 세상을 줄여서 인세라고도 하고 인간이라고도 한다. 인간 세상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속된 세상에 속세를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마이너스의 어휘들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 고전 시가에서 붉은 먼지에 홍진이 나오면 인간 세상 너무 싫어. 부귀영화 저도 안 해. 실적하자가 이미 많이 뒤인 거야. 세상사에서 배신감, 시기 질투로 인해서 크게 뒤통수 당한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 보시면 산에 가서 은둔하면서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진, 풍진, 진세, 인세, 인간 세상 속세에 나오면 무조건 세속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시각이 깔려있는 시호라고 생각해야 돼. 홍진, 풍진, 진세, 세속, 인간, 인세 무조건 마이너스가 깔려있어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1등 하려고 경쟁하는 거 저도 안 해. 진짜 나보고 1, 2 자리를 하라고 해도 저도 안 해. 임금자리 하라고 해도 저도 안 해. 홍진에 묻힌 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그럼 홍진에 묻힌 분네들은 붉은 먼지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속세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속세에 묻혀서 살아가는 아둥바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 하려고 막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진에 묻힌 분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분내까지 가로로 묶으셨으면 밑에다 명확하게 마이너스 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키워드들 수업 시간에 언급하셨으면 쌤한테도 좀 힌트 좀 주세요. 홍진, 풍진, 진세, 인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무이어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붉은 먼지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세의 사람들아. 이내 생에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이 나 어떠하냐? 이내에다가는 화자의 처지는 어떻다고? 플러스. 속세에 묻혀서 살아가는 아동바동거리는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살아가는데 이내 생애, 이내 밑에다가는 명확히 플러스. 왜? 나는 세속의 부귀영화는 등져버리고 자연 속에서 가난함 속에 편안함과 낙과 도를 즐기면서 살아가거든. 이내 생애 어떠한 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떠한 고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지. 근데 어떠하냐라는 거에 이미 자부심이 깔려있어. 야, 홍지를 묻힌 사람들아 내 모습 어떠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미 자부심이 깔려서 시적하자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자부심이 확실히 드러나죠. 옛사람의 풍요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옛사람들의 풍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요 밑에다가 플러스.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하면 소부랑 허유라든지 강태공이라든지 그 역사 속에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풍요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못 따라가겠는가. 달을 낚시질을 하려고 했던 이태백, 시의 신선이라고 부르는 그 이태백의 풍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멘토 형님들의 모습과 내가 비슷하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밑줄 끌게. 하자의 삶과 옛사람들의 풍요의 삶을 비교함에다가 밑줄 다를 바 없지라는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야. 다를 바 없지. 나도 옛사람의 풍류랑 다를 바 없지. 자부심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주쇼. 홍진에 묻힌 사람들아 이내 생에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엄청 반복하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보자. 왜? 너무 중요하거든. 속세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의문으로 질문을 던지지만 난 이미 그 사람들의 풍요의 모습과 닮았지? 라는 자부심이야.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하니가 하건만은 날에다가 동그라미 다시 화장. 천지간의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나만하니가 하건만은 이라고 하면 위에 하건만은 위에다가 기본 형태 하다. 하다는 무슨 뜻이지? 많다, 크다. 그래서 하다 위에 기본형 적어 놓으시죠. 하다는 많다. 야,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나만한 사람들이 하건만은 이라고 하면 하다는 무슨 뜻이다? 많건만은. 이렇게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있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왜 말할 것인가? 왜 모른단 말인가? 살림에 묻혀있어 지각에다가 가로로 묶자. 살림에 묻혀있어 지각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 자연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지극한 즐거움들을 왜 니네는 모른단 말인가? 안타까운 거야. 이 좋은 거를 니네는 왜 몰라? 라는 거에서 나만 할겨? 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안타까운 거야. 이 세속의 부귀 영화에서 아동바동 거리지 말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욕심 버리면서 살아가면 이 좋은 것을 니네는 왜 모른단 말인가? 수간모 앞에다가 크게 1번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공간의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화자 어디에서부터 공간이 시작이 된다? 수간모. 몇 칸짜리 초가집입니다. 몇 칸이 안 되는 초가집. 숫자가 수라는 거 아시겠죠? 수수. 그리고 몇 칸짜리 초가집이라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풀모자지 풀모자. 그러니까 풀떼기 집이야. 몇 칸이 안 되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적절한 진술 모두 고르시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수 고르는 문제 얼마든지 나오는데 몇 칸짜리 기와집 아닙니다. 의리의리한 집 아닙니다. 몇 칸짜리 초가집 앞에 뭐가 흘러간다고요? 벽계수의 시냇물, 푸른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푸른 시냇물에다가 밑줄 공간 묘사 시작할 거야. 소나무, 대나무가 있어야 돼. 송중 밑에다가 뭐라고? 소나무, 대나무 숲 속에 몇 칸짜리 초가집 앞에는 벽계수가 흘러가자. 송죽 우루리의 풍월 주인이 되어시라. 풍월 주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풍월 주인 누구? 화자. 다시요. 홍질에 묻힌 사람들아 이내 생에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하니가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있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왜 니네는 모른단 말인가. 수간목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속에 나는 뭐가 되었다?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야. 바람과 달이라고 한정시키지 마시고 풍월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연이라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속에 시적하자는 풍월 주인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겨울 진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제는 계절이 겨울에서 뭐로?
새봄이 돌아오니 새봄에다가 동그라미 계절적 배경 정확하게 제시를 했어. 봄의 경치에 대한 상세한 묘사 두 줄 묻겠습니다.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두 줄을 묶으세요. 별표 셋. 경치 묘사하는 구절 외우셔야 됩니다. 표시해 주셔야 돼요.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도화 외워야 돼. 현대어 뜻풀이로 복숭아꽃 밑줄 행화 살구꽃 밑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도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 석양리에 피어있고 석양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석양의 마을리자 해서 석양마을 속이라고 하면 석양이 지는 마을이라고 하면 땡! 석양리라고 했을 때 석양리는 뭐다? 석양속입니다. 속 이면할 때 이자입니다. 석양리에서의 리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의 리는 뭐라고? 석양속입니다. 석양이 지는 마을이라고 뜻풀이하면 틀리는 거예요. 도화랑 행하가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에다가 동그라미 녹양은 뭐다? 푸른 버들 방초는 뭐지? 향기 나는 풀 새우는 뭐지? 가랑비 그래서 외워야 돼. 5개 도화, 행하, 그리고 녹양, 방초, 새우까지 이 5개가 봄의 경치를 나타내는 계절적 이미지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 몇 개 나왔다? 도화, 행하, 녹양, 방초, 가랑비가 내리는 봄, 새우도다. 새우 속에 푸르도다. 푸르도다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지 푸르름을 나타내는 거야.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까 도화랑 행하가 석양 속에 피어있고요. 녹양과 방초가 가랑비 속에 푸릅니다.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밑줄 끄자.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에다가 밑줄 쭉 무엇이 지금 내가 바라보는 봄의 경치가 칼로 재단을 해놓은 것 같아. 조각을 해놓은 것 같고 붓으로 그려놓은 것. 여러분 독도 갔을 때 그 시원스러운 푸른 물이 와 그림이다 라고 막 석양 속에 막 이런 비치는 그 독도의 모습 막 보시고 했던데 그랬을 때 와 그림이다 장관이다 라는 감탄이 터졌잖아. 그랬을 때 칼로 말아내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옆에다가 감탄이라고 좀 적어줘. 조화 신공에다가 밑줄 그시고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사물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헌사롭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뜻풀이 물어볼 겁니다. 야단스럽구나.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현대어 뜻풀이로 가보자. 현대어 뜻풀이로 한번 읽고 갈 거야.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방초 향기로운 풀은 가랑빛 속에 푸르구나. 와 칼로 마름질을 한 거야? 재단을 한 거야? 아니면 풀은 가랑빛 속에 푸르구나. 칼로 마름질을 했는지 붓으로 그려냈는지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헌사롭다의 야단스럽다는 건 뭐야? 좀 화려하다는 거야. 애들이 사물사물마다 너무 화려해서 와 야단스럽다라고 감탄이 터트리는 거지. 와 하느님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별표 3개.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게워 소리마다 그태로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별표 셋. 진짜 중요해. 숲속에서 울고 있는 새에다가 동그라미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롭게 울고 있대. 교태로운 새소리는 어떤 걸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 새가 서글프게 울부짖는 새의 울음소리도 한번 상상해보시고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새가 교태롭게 지지배배라는 제비소리가 떠오르는데 찌지배배 찌지배배 뭔가 좀 밝고 경쾌한 뭔가 좀 설레는 기분을 나타내는 새의 울음소리. 시적 하자가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너무 신바람 난단 말이야. 지금 봄봄봄 봄이 와서요 라는 거에서 너무 신바람 나고 봄의 경치에서 와 칼로 말아냈니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라는 감탄이 터지는 이 설렘의 모습에 새의 소리마저도 뭐야?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교태롭게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새에다가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교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이거 누구 감정이야? 교태롭게 울고 싶은 감정은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야. 이 교태로움에 봄이 와서 봄봄봄 봄이 왔어요 하고 싶은 이 감정을 누구에게? 새한테 뭐 했다? 감정이입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새한테 감정이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별표 셋. 표현기법에서 감정이입이 쓰인 구절 기억해 주시고 감정이입의 대상을 일어절로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적을 거야? 새. 이름절로 쓰시오 뭐라고 적을 거야? 새라고 적자 알았지? 이름절이나 일어절이나
새입니다. 이런 새를 우리는 문학적 용어로 아마 김상경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실 거야. 필기를 좀 잘해 와봐봐. 필기대로 한 번 더 직복대 할 테니까 이런 감정이입의 대상 뭐라고 부르면 된다? 객관적 상단물. 객상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단물. 선생님 꼭 감정이입의 대상만 객관적 상단물입니까? 그런 거 아닌 경우도 나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오 열심히 예습을 좀 한 상태로군. 새는 객관적 상단물이 감정이입의 대상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객관적 상단물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용되기만 하면 다 객관적 상단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리왕의 항조가에서 번외편이니까 객관적 상단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번외편이니까 적지는 마시고 유리왕의 항조가 했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아니었나? 앞부분에 아니었나? 헐헐헐 나는 깨꼬리가 암수가 서로 너무 정다워. 외로워라 이 대목은 니와 함께 돌아가고 화자는 외로운데 깨꼬리의 정다움 때문에 화자의 가슴에 염장지를 지르는 이 깨꼬리 이름표를 붙여줘. 뭐라고 해도 된다고? 객관적 상단물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용되기만 하면 객관적 상단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숯불에 보낸 새는 봄의 기운을 못 내게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화자의 정서를 새한테 감정이입했다. 무라일체이언이 무라일체에다가 위주 끄시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 무라일체라고 했을 때 물이 나타내는 거는 무엇인지 알을 나타내는 거는 무엇인지 단답형으로 물어봤거든. 물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물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새라고 적어. 안돼. 뒤에 키다리 직선 할까? 물에다가 동그라미 새, 알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새와 화자가 하나가 되었다. 무라일체이언이 흥이야 달을 쏘냐 흥이야 달을 쏘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흥은 같다 다르다. 달을 쏘냐 옆에는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은 항상 반대 의도를 강조하는 거. 새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무라일체이언이 새의 흥과 나의 흥이 달을 쏘냐 라는 거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무라일체이언이 흥이야 달을 쏘냐 라는 것은 새의 흥과 나의 흥이 같다. 그렇지. 흥이야 달을 쏘냐 옆에다 뭐라고? 같다 하나 적어줘. 새의 흥과 나의 흥이 하나라서 우리 둘 다 어떻게 봄의 기운을 못 내게워서 교태롭게 울고 싶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감정이입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무라일체도 외워주시고 물심일려도 외워주셔야 돼요. 사물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물심일려에다가 밑줄 시비에 걸어보고 이런 걸 외워야 돼. 시비가 무엇인지 시험에서 나옵니다. 시비 살인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인문을 걸어보고 살인문 앞을 나와서 걸어보고요.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에다가 번호 2 화자가 수감목에서 걸어 나와서 어디로 이동했다? 정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령에다가 별표 3개 외워야 돼. 소요 음령에다가 별표 3개 외워야 돼.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나직이 읊조려 보니 산일이 적적한데 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루가 적적하다라는 건 한가롭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심심하다의 적적하고 외로움과의 마이너스의 의미보다는 한가로우니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에다가 별표 셋 한중진미 외우셔야 됩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적적함이 어떻다고? 플러스의 한가로움 속에서의 느끼는 참맛 진짜의 맛 참된 맛에다가 밑줄 아는 리가 없이 나 호재로다. 호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자에서 친구와 함께 여유와 한가로움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하면 땡이야. 호재로다에서 호재에다가 밑줄 언론 혼자입니다. 혼자 여유롭게 자연을 고독하지만 이 고독함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 있는 시척하자. 괜찮습니까? 계속 해석 가볼게요.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니 흥겨움이 다르겠습니까? 같이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 위에 앉아도 보니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나직이 읊조리는 소요 음령하며 소요 음령을 하니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 뭐라고? 한중진미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만 아는겨 나만 아는겨 뭐 이런 거 나만 아는겨 약간 자부심 나만 아는겨 근데 뭐 혼자라는 거에서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외로움 속에서 나 홀로 이런 자연의 한중진미를 즐기는 것이 좋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막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지 않고 어디에요 여기 좌표 쪽이요 라고 하면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 혼자 알고 싶은 그런 한중진미 아는 이가 없이 나 혼자구나
이바이웃드라 에다가 밑줄 그시고 정자 설정 말을 거는 거야. 이웃들한테 이바이웃드라 산수구경 가자스라에다가 밑줄 그시고 무슨 어미라고 해야 되지? 난 이번에 김상경 쌤이 왠지 종견어미랑 관련된 문법 문제를 뭔가 고전 시가에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 베네어 노한다 사공아라고 했을 때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뭐였습니까? 베네어 노한다 사공아 미각시 음란한 줄도 모르고 가는 배 10배에 태워 는다 사공아 태워 는다에 니은다 사공아라는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무슨 어미? 의문형 어미였지 그치? 현재형 어미의 니은가 가가 아니라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였지. 그럼 이번에 가자스라는 무슨 어미가 돼야 돼? 이바이웃드라 산수구경 가자스라라고 했을 때 가자스라는 무슨 어미가 돼야 되지? 청류야. 그래서 가자스라 밑에다 뭐라고? 청류형 어미라고 좀 적어줘.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구경 갑시다.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답청은 오늘 하고 슬래시 욕기란 내일 하세. 대구의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통사구조 반복 대구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칼로 말하느니 붓으로 그려내니 대구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에는 조수하세. 대구 천지네. 통사구조의 반복 천지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 그래서 한자 어뜻풀이를 외우셔야 됩니다. 답청에다가 밑줄 그시고 밟을답자, 풀을 청자, 푸르름을 밟는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 산책하는 거. 봄에 파란 불을 밟고 노는 거에다가 밑줄 그시고 욕기는 뭡니까? 모욕하는 거. 개울의 몇 강대에서 욕기는 뭐다? 모욕.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을 하고 채산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뭐야? 풀뜯기. 나조는 언제게? 저녁입니다. 나조 밑에다가 저녁. 저녁에는 뭐 하자? 낚시질하자. 고전 시가에 99.9999999 낚시의 행위는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의 행위야, 생계형의 행위야, 아니면 풍류의 행위야. 풍류야. 세월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해야 돼. 낚시질에서 또 뭐를 느낄 수 있다? 풍류입니다. 풍류. 조수하세 밑에다가는 풍류.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 알코올. 갓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술에다가 동그라미 청산별곡에서의 술은 화자의 마이너스의 시름을 달래주는 술이었다면 상충곡에서의 술은 무슨 역할이라고? 풍류를 업업업 더 흥겨움을 업업업 시켜주는 술이라고 생각해줘. 술 밑에다가 뭐다? 흥겨움 위로 화살표. 갈건으로 받아놓고 라고 하면 두건으로 술집 끄레기를 걸러내는 거야. 술을 걸러서 깨끗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야. 꽃나무 가지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동창회도 하고 막 수학여행 가가지고 막 술 한잔 하는 막 그런 기회도 있나 요새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다. 형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술을 마실 때 이 대학생들의 테이블은 꼭 술병을 좀 치우지를 않아. 그래서 술병을 이제 마시다 보면 이제 테이블에 걸거치니까 술병을 좀 치울 때는 꼭 뭐는 남기게 병 뚜껑을 남기거나 아니면 소주에 그 따꿍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놓고 마시는 습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뭘까? 이만큼 마셨다라는 약간 뿌듯함인 것 같아. 왜? 술이라는 것은 강함을 좀 상징할 수 있잖아요. 술이 약한 게 멋있습니까? 센 게 멋있습니까? 라고 하면 건강상으로 하나도 자랑이 아니지만 술이라는 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기에 남자들은 술병을 좀 치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많이 마셨을 때 이게 마지막에 방 뺄 때 MT 다 즐기고 나서 마지막에 술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이만큼 마시고 갑니다 하고 또 인증을 꼭 하나 찍고 싶은 그런 심리 있죠. 선비들도 그러했네. 우리 선조들도 그러했네. 조선의 술 문화는 좀 관대하구나. 갓깨어서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서 꽃나무 가지 꺾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 잔 마시고 가지를 꺾어놓고 한 잔 마시고 가지를 꺾어놓고 지금 잔수를 세고 있어. 내가 얼마만큼 마시는지. 그 심리는 뭐다? 많이 마신다, 많이 즐긴다 라는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에다가 밑줄 봄바람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건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풀은 시냇물입니다. 해석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녹수도 이런 것도 놓치지 말자. 녹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풀은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쌤이 이 구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상춘공에서 제일 멋있는 구절이 뭐야? 라고 하면 쌤은 이 표현 밑줄 긋고 별표 셋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에다가 별표 셋. 우리 민규에게 또 한계가 왔다. 일어나야 된다 민규. 너무 중요하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안 된다. 지금 내려온 김에 상춘곡 하나를 해놓고 문제풀이 바로 가면 또 없거든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왔으니까 더 열심히 오늘 합시다. 너무 잘 왔어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에다가 별표 셋. 이거 조금만 구절 내려가면 이제 마치거든. 그러면 끝내고 손 좀 돌리고 쌤 미스터방 빨리 복사해오고 그 다음에 인용 표현 살짝만 좀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청향이 푸른 향기야. 청향에다가 동그라미 술의 푸른 향이겠지. 청향이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낙콩이 뭘까? 떨어질 낙자의 불굴공장. 낙콩에다가 동그라미. 낙콩이 의미하는 건 뭘까? 맞춰줘. 떨어지는 불금. 불금이 떨어진다. 어디에서 뭘 상징하는 걸까? 뭐를 빗대어 표현한 표현일까? 낙콩. 낙엽? 계절적 배경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생각했는데 봄이니까. 그럼 봄에 떨어지는 붉은색은 뭘까? 너가 생각한 거대로. 가을이었다면 단풍 낙엽이었겠지. 하지만 봄이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돼? 꽃. 그렇지.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꽃하면 봄의 이미지에서 벚꽃인가 보다. 너무 그런 모습이 딱 여러분 세대에 닿아요. 그래서 붉은 꽃잎. 벚꽃인지 어떤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낙콩은 붉은 꽃잎입니다. 낙콩 위에다가는 붉은 꽃잎이 뭐 한다? 떨어진다. 붉은 꽃잎이 오세진다라는 거에서 쌤이 왜 이 표현이 가장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들어라는 노래 가사 아십니까? 물들어 절대 이 음이 아니거든요. 네, 너무 음치여가지고. 네, 물들어라고 했을 때 붉은 꽃잎으로 내가 물이 들었어. 내 몸 전체가 다 붉은색이 되었다. 꽃잎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무라일체. 낙콩이 오세진다. 낙콩이 떨어지면서 내 옷에 지면서 내가 꽃물로 물들었다는 거야. 물들어를 기억해 주세요. 꽃물로 물들어.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로? 무라일체로 바꿀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무라일체 구절 2개 찾아 라고 하면 무라일체 구절 2개 찾을 수 있어야 돼.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경어 소리마다 교태로다 하나. 낙콩은 오세진다 둘. 무라일체 구절 2개 찾을 수 있어야 돼. 왜? 웃는 이유를 얘기해줘. 민규 다음에 좀 뒤통수 좀 후려쳐줘. 알았지? 오케이. 낙콩은 오세진다. 꼭 기억해야 돼. 붉은 꽃잎으로 내가 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무라일체의 구조. 쌤 이게 왜 무라일체예요? 라고 여러분 분명히 물어볼걸?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옷에 지면서 내가 붉은 꽃잎으로 물들었다. 내가 붉은 꽃잎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줘. 맑은 향기가 잔에 떨어지는 모습. 준중에다가 동그라미 술독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술동이라고 적을까? 술동이가 비었다면 날 다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에게 나에게 말해줘. 말해여라 라고 하면 술독 비었네 라고 나한테 알려달래. 왜? 소동에다가 동그라미 심부름하는 작은 아이에게 다려에다가 또다시 에게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서 술집에 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어른에다가 동그라미 어른 어덜트는 막대기 잡고 아이는 아이에다가 동그라미 술을 메고 미음왕고 별표 3개. 이 꼬르 옆에 뭐랑 똑같이 지금 미음왕고랑 똑같은 시구절 찾아 쓰세요. 소요 음료. 미음왕고랑 똑같이 천천히 걸리면서 시를 읊조리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았어. 시냇가 몇 번 공간? 3번 공간. 오케이.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라고 하면 곰모래라고 좀 적어줄래? 곰모래. 곰모래. 조흙물이라고 하면 좋다가 무슨 뜻이었게? 좋다는 like가 아니라 깨끗하다. 그렇지. 그래서 맑은 모래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첨유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로구나. 도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도화는 아까 무슨 꽃이었지? 복숭아꽃. 근데 복숭아꽃의 도화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복숭아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더 있었어. 무슨 의미 있었는지 기억나? 도화 나오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봄의 계절감 플러스 하나 더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지? 무릉도원. 무릉도원입니다. 도화는 뭐다? 밑에다 무릉도원. 신선들의 꽃이 도화니까요. 잘 해놨네.
모래 깨끗한 모래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가 뭐다? 또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게 도화꽃이 떠오르는 거야. 도화꽃 하면 우리가 무릉도원을 연상을 했었어야 됐지. 그래서 고사에서 좀 유치하지만 이 고사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어떤 남자가 시냇가에 앉았는데 도화꽃이 떠내려왔어. 상류에서 떠내려왔으니까 그 도화꽃을 들고 올라가 봤더니 바위 문을 만났어.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신선들이 사는 세상에 초대를 받은 거야. 도화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즐기다가 행복해서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겼으면이라는 마음으로 가족 데리러 갔다가 다시는 그곳을 찾지를 못했네. 그곳의 문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이 집지청 같은 데 앉아가지고 도화꽃을 만나게 되면 아,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하라라는 고사가 있거든요. 유치하죠. 원래 다 뻥인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화가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무릉도원의 초대장이다. 나한테 오라고 지금 무릉도원으로 초대장이 왔어. 그러니까 시작하자가 뭐야? 우와,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가 그곳인가? 매라가 동그라미 진짜 유치하게 산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다. 매. 산은 매. 얘는 뭐야? 매. 점이 찍혀져 있는, 아래와 점이 찍혀져 있는 매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들판. 무릉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그래서 좀 어렵고 뭐 덩치도 좀 큰 작품인데 뒤에 부분이 잘렸습니다. 뒤에 부분까지 만약에 하실 거다라고 하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냥 하다가 맞췄어요. 신운의 반을. 신운의 반을 하다가 맞췄어요. 예. 그러면 어찌 될지. 그래서 제목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봄 경치를 감상하면서 부른 노래 상춘곡이다.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에다가 밑줄. 그래서 쌤이 한 번만 딱 더 읽을게요. 왜 쌤 계속 읽어요? 라고 하면 너무 중요하고 해석 문제 100% 나오거든요. 홍진에 묻힌 분. 속세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내 생에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따라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이미 깔려있어.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신기하지? 하는 거야. 옛사람의 풍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거에 자부심이 이미 깔려있는 겁니다.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한 이가 많은데 살림에 묻혀있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니는 왜 이 좋은 거를 모르냐?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몇 칸이 안 되는 초가집 앞에 푸른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그 속에서 풍월주인이 되었구나. 풍월주인 하자.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이거 좀 랩하듯이 읽어야 돼.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두 구절이 백구를 이루면서 봄의 경치를 묘사를 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도화, 복숭아꽃, 행하, 살구꽃, 석양리에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 푸른 버들과 방초에 향기 나는 분을 새우 중에 푸르도다 라고 하면 가랑빛 속에 푸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감탄이 터지는 거예요. 칼로 말아냈니? 붓으로 그려냈니?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헌사롭다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야단스럽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단스럽다. 계속 숯불에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내게 와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 교태로운 감정이 바로 화자의 감정. 그래서 새한테 뭐 했다? 감정이 입했다. 무라일체 연이 흥이야 다를 소냐.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새의 흥과 나의 흥은 다 하나다. 시비에 걸어보고 사리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는 소요 운영을 해보니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아는 이가 없이 나 혼자로다. 한중 진미 뭐라고? 한가로움 속에서의 참된 맛이 아는 이가 나 없이 나 혼자구나.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하고 저녁에는 낚시질하세. 내용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아침에는 뭐 한다고요? 채산해야 돼요. 채산이 무슨 뜻이죠? 산나물 뜯기.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할 거라고요? 낚시질이요. 답청은 언제 한다고요? 오늘이요. 모욕은 언제 한다고요? 내일이요. 내용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각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어보자. 잔술을 태면서 마시겠네. 청향은 장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떨어지는 붉은 꽃잎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뭐라고요? 무라일체.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해라. 소동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불어서 어른은 막대기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용하고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려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봤더니 명사 좋은 물에 모래 깨끗하고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게 도화꽃이구나. 무릉도원이 가깝다. 무릉도원의 이상향. 저 들판이 저곳이 무릉도원이 아닐까? 라는 시적 가자의 마음인 거죠. 괜찮습니까? 예. 시험에서는 반드시 들어갈 부분이겠네요. 시상 전개 방식 갑니다. 수강목
준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다 안 온 거야? 수강 모르겠어. 준도 진짜 좀 되게 앳됐거든. 너 되게 앳돼 외모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 어서 씩씩한 목소리. 준도 목소리 봐서 좀 깜짝 놀랐다. 준도 좀 앳됨이 있는데 목소리가 육각이면 그래? 그렇구나. 잠겨서 그렇구나. 수강목은 뭐야? 역할짜리 초가지, 그리고 정작 시내가, 그리고 나중에는 공두에 올라가거든. 산봉류에 올라가는데 장면이 잘렸어요. 이제 왠지 김상혁 쌤이 뒷부분을 또 복사해서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공간 이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중에 네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거든요. 공두. 그러니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에다가 밑줄 공간이 확장이 돼. 화자가 자연을 즐기러 더더더 넓은 곳으로 갑니다. 공간의 확장을 기억해주세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살림에 안 빛났고 화자는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홍진을 붙인 사람들은 인해생에 어떠하냐라는 부귀와 공명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 그래서 화자는 자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일찬이야. 도와 해가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강초 새우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니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라는 것으로 예찬을 해. 봄의 경치에 대해서 예찬을 하는데 속세에 대해서 화자는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의 꺼리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부귀, 공명, 조도하네 라는 화자의 태도를 기억해주세요. 부귀와 공명은 조도하네. 작품 속에서 자연은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 밑줄 끄자. 자연은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에다가 밑줄, 완상의 대상에다가 밑줄, 생활 공간에다가 밑줄. 화자가 자연에서 살고 있어.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밑줄 꺼야 돼. 만족감과 자부심에다가 밑줄. 그래서 무라일체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 표현상의 특징, 대꾸 진짜 많거든. 발로 말아내니, 붓으로 그려내니,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재산하고, 저녁에는 낚시질하세. 서리법은 무라일체이언이 흥이야 다를 쏘냐, 무롱이 가깝도다. 저 내가 그곳인가, 저 그곳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홍진을 묻힌 분의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것도 설이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뺀 거죠. 그죠? 왜냐면 청자한테 물어보는 다 말이니까. 청자한테 물어보는 말이니까 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니 하셔도 됩니다. 자, 감정이입에 수풀에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하면 감정이입. 그래서 새가 뭐라고? 객관적 상당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좀만 힘내보자. 1번에 서리적인 표현에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됐고 정친이 없어, 해악이 없어,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흥겨운 분위기라고 얘기해주겠니? 애상적에다가 X, 애상은 슬픈 분위기거든요. 흥겨운 분위기. 대화의 형식은 아닙니다. 청자한테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쓰라 라는 청유를 하는 거에서 청자를 설정한 거는 맞지만 대화 형식은 아닙니다. 대화 형식에다가 X. 시험 및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미칠까 못 미칠까 라는 거는 미칠 수 있지롱 이라는 풍류적 삶에 대한 자부심에다가 밑줄. 지극한 즐거움을 니네는 왜 마다하냐 라는 거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밑줄 거죠. 하자의 즐거움과 만족감에다가 밑줄. 나는 즐기지롱 하는 하자의 즐거움의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계속 갈게요. 그리고 조화신공, 소물주의 솜씨.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하자의 감탄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가 조물주의 솜씨라고 표현을 했어. 산일이 적적한데 라고 했을 때 적적한데는 플러스로 좀 생각해줘. 여유와 한가로움이야. 자연을 함께할 것이 없어서 외로운 하자의 모습보다는 외롭다라기보다는 적적함 속에서 한중진미, 홀로 한가로움 속에 참다운 맛을 즐기는 사람. 나 혼자라서 만족스럽다라고 해설의 밑줄을 좀 꺼놓겠니? 화자는 바로 다음 행에서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을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에다가 밑줄. 화자는 고요하고 한가운 산 속에서 만족감인 거야. 친구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떠오르는 것이 도화꽃이구나. 도화에다가 동그라미 무릉도원 한 번만 더 적어주시고 이상적 공간에다가 밑줄. 이 작품에 나타난 하자의 공간의 이동. 수간목에서 정자 시냇가로 공간이 확장됐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가 다 틀려서 살릴 말이 없다잉. 그리고 4번으로 가시죠.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 노래로 향유가 되면서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공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 이러한 관례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이 되는 여러 표현, 이쪽이자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에다가 밑줄.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쓰라.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
그래서 니은에는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소라 이거 디귿도 괜찮고요. 니은에 문화일체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니은에서 화자는 질문의 형식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를 하고 물화일체니까 새의 흥과 나의 흥이 하나구나 라는 청자의 공감을 유도를 하더라. 근데 3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디귿에서는 화자가 청자랑 함께 하자라는 거지. 산수구경 가자 쓰라라는 것으로 함께 하자라고 권유하는 거야. 청자와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이지 함께 했던에다가 X 경험을 상기시키고 환기시키는 게 아니야. 경험 상기에다가 X 하시고 함께 하자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라고 권유. 함께 했던 게 상기되는 표현은 아니죠. 나머지는 다 살릴 말이 없네요. 그리고 5번으로 가시죠. 이 작품에 대한 감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붓으로 그린 듯한 숲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하자의 부러움에다가 X 하시고 동질감이라고 적자. 동질감. 새에 대한 하자의 동질감. 동일시. 봄의 경치에 화자도 도취됐다. 봄에 대해서 화자도 지금 푹 빠졌다. 그래서 새한테 감정이입을 한 것이니까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질성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줘. 나머지 풍월주인에서는 자부심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은 뭐 할지 내일은 뭐 할지 아침 저녁에서 할 일들 나열했어. 밑줄 그자. 할 일을 나열에다가 밑줄 기대감도 드러났지. 맑은 향이 담긴 술잔에 밑줄 한번 꺼줘.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자가 꽃물로 물드는 것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물화일체야. 자연과 하자의 일체감에다가 밑줄.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꽃을 바라보면서는 뭐다? 무릉도원이야. 이상향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적어줘. 무릉도원을 기억해줘. 오케이? 그럼 여러분 조금만 힘 좀 내보고 쌤이 미스터방 금방 갖고 올게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방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 문학 이것까지 해놓으면 다 따라잡는 거죠. 천쌤 미스터방 다음 거 나갔어요 또. 아직 안 나갔어요. 천상희쌤 미스터 반까지만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시험 범위인 거 맞죠? 그죠? 모의고사 올려주신 거 갑니다. 미스터 방 최만식. 맨 뒤에 지문 가시면 돼요. 맨 뒤에 지문. 이거 인간에 대한 욕망이랑 미스터 방 지문 복사해 준 거. 앞에 인간에 대한 욕망에 대한 입장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겁니다. 근데 지문을 2개를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 그거 뒤에 거 빨리 읽을게. 그거 뒤에 거 빨리 읽을게. 이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거. 맞아.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소장수 방산복에다가 동그라미 인물상 제시했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단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산복은 밑줄 끄자. 감격할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방산복이 어때? 역사의식이 없는 인물이야.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들끼리 덥석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산복의 입장에서는 왜 저래? 라는 거에서 좀 오글거리는 거야. 산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던 거지. 몰려서 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서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어. 몰려다니면서 만세를 부르고 하는 그 모습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손님이 부쩍 줄어든 거야. 손님이 부쩍 줄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손님이 준 거에 대해서 독립 찬성 반대. 독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죠. 밑줄 끄자.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장면 갖고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밑줄 끄고 가자. 국가에 대한 냉소적 태도에다가 밑줄. 약간 이기적이지. 그러니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립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야. 자기한테 손해만 있지 이득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는 두리번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3일 지나면서부터 산복에게 다운 밑줄 끄자. 산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에다가 밑줄. 산복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10전이나 15전에 받아주던 징을 50전을 박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밑줄 끄자. 해방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애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산복이가 느끼는 해방의 혜택은 뭐다?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팔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이지. 오라! 밑줄 끄자.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군.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돈벌이만 의식하는 산복에다가 밑줄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5만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어. 독립할 만한데. 그러다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해. 이쪽이다. 해방을 저주해다가 밑줄 국가의식, 민족의식, 역사의식 없는 인물이야.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면 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지. 징이랑 가죽이랑 고무랑 실 모두가 5곱이랑 10곱씩 비싸졌고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 이런 옌병을 그놈의 경쟁에는 다 어디로 가서 대졌어. 이쪽 있자.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에다가 밑줄 쭉 지랄한다고 독립을 하고 자빠졌어. 이런 거 뭐야? 독립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다가 밑줄 완전 기회주의자에다가 밑줄 본인한테 손해가 되니까 독립마저도 저주를 하고 있어. 석양 때 신기루 개짝을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서 선어 사발을 들이키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어. 개걸거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불평스레 떠들다에다가 밑줄 단어 뜻 좀 체크해줘. 불평스럽게 떠들다. 해방이 되었어도 수익에는 별반 차이가 없게 되자 오히려 해방을 저주를 퍼붓고 있는 방산복. 영어 실력 덕에 미군의 통역관이 된 방산복. 밑줄 끄자. 미군의 통역관이 된 방산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출세의 기회를 얻은 거지.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주사. 백주사에다가 밑줄 전형적인 친일파에다가 밑줄 풍자의 대상 두 사람이야. 방산복을 만나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쌤이 사자성어 뭐 가르쳐줬지? 인생무상, 일장춘몽 가르쳐줬지? 이 장면부터가 뭐야? 고고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이니까 앞뒤 장면에서 내용을 좀 보라고 쌤이 앞부분 읽어줬어. 그리고 뒤에 부분 가는데 코핏돌이 삼복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희화화라고 좀 적어야지. 희화화.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를 숙이는 것쯤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가랭이라도 길 기세지. 백주사의 비굴함에다가 밑줄 돈이라면 더한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는 것쯤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백주사의 비굴함에다가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기로 했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을 중요시하니까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 말 기억나시죠? 물질주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래서 백주사가 미시다방 하면서 막 부탁을 하는 그 말에 요거 사자성어 나오겠지. 백골난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빈칸 뚫어 놓을 수 있잖아. 백골난망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백골난망이 은혜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라서 다른 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백골난망을 주고 여러분한테 은혜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딴 걸 적으라고도 혹시나 할까봐 그냥 사자성어 노이로제 때문에 결초보은 그 다음에 각골난망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적어 놓으셔도 되는 게 사자성어는 쌤이 하나로 그냥 딱 다 정리를 해줄게요. 모든 시험 범위에 관련된 사자성어는 미스터 방이랑 관련된 거에서 S소의 건세를 믿고 화장 상세하는 미스터 방의 모습, 호가, 호의 이런 식으로 다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돼. 백주사가 미스터 방한테 백골난망이겠네 라고 했을 때 백골난망 뼈가 되도록 잊지 못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은혜 백골난망을 기억해 주시고 결초부은 각골난망 등등 쌤이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네. 그래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가면서 6월 랩을이라고 하는 어퍼컷을 맞게 되는 상황은 뭐 때문에 양친물을 갖다가 백절폭포로 쏟아내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특징만 밑줄 긋고 갈게. 인물 희화화를 꼭 기억해야 돼. 인물 희화화에다가 밑줄 판소리 사설의 문체에다가 밑줄 냉소적 어조로 방산복과 백주사를 풍자를 하고 시대도 풍자의 대상이다. 4번은 과거와 현재가 혼합된 입체적 구성은 우리 지문에는 티가 안 나. 우리가 받은 고고 지문에서는 티가 안 나니까 나중에 좀 보는데 구성은 전체는 알아놨으면 좋겠어. 왜? 미스터 방은 무조건 시험 범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설가 구고는 빠졌지만 미스터 방은 무조건 들어간다. 백주사랑 술잔을 기울거리는 장면부터가 첫 시작이야. 그러다가 방산복이가 어떻게 이렇게 신수가 헌해졌지? 라는 거는 과거 해상이야. 전개 부분에서는 과거 해상. 강복 직후에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취직을 해서 출세길에 오른 방산복의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복인데 상이라고 되어 있네. 아들의 친일 행각으로 광복 직후에 몰락한 백주사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고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백주사가 방산복한테 청탁을 하는 상황으로 방산복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 현재.
그러면서 자신이 뱉은 양침물이 미군 장교 얼굴에 떨어지면서 몰락을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 반전의 마무리죠, 그죠? 극적의 반전이죠, 그죠?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넘어가셔서 3페이지는 나중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꼭 읽기는 하셔야 돼요. 3쪽 밑에다 뭐라고? 읽기라고 좀 적자. 안 읽는 거는 너무해. 꼭 읽어줘야 돼. 특히 등장인물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등장인물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가장 핵심입니다. 안 읽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그 다음 장이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야. 한번 읽어볼게. 모의고사 2개 써주셨거든. 그리고 자료 올라온 거에서 이 2지문이어서 다 읽어봐야 돼. 해방 직후에, 그래서 문제도 지금 이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 넣어놨거든. 그래서 미스터방 풀고 상충곡 풀고, 해방 직후에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를 일삼던 방산복은 방산복에다가 동그라미 백주사를 길에서 만나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니다. 서주사가 이거를 두고 가더라. 누가 하는 말이지? 와이프가. 방산복의 와이프가 방산복한테 주는 거야. 들고 올라온 닭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준다. 닭봉투에다가 네모박스. 이거 누가? 서주사가 방산복한테 일을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뇌물 먹이는 거야. 뇌물 먹이는 거야. 어디? 그러면서 받아서 봉투를 뜯어보니까 소절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증권, 유가증권이 하나가 나왔어. 액면 10,000원짜리 엄청 큰 금액일 텐데 일제강점기에 10,000원이면 건물 하나 사는 금액일 것 같은데 미스터방은 성을 벙커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겨우 돈 10,000원이야 에다가 밑줄, 방산복에 탐욕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서줄수를 바다밑 바닥에다가 획 던진다. 불만족스러운 거지. 서주사가 이 뇌물을 먹이는데 적은 성이란 말이야. 더 했어야지 라는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가 아루 우라지 자식 어디 보자. 천박한 품성에다가 밑줄 욕도 잘하지. 그래서 전 걸 10만원의 브라마타다. 10만원의 브라마타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뇌물로 미스터 방에게 줌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거를 서주사가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아서 이득을 봤어. 왜? 방산복이가 일을 봐줬거든. 그래서 뇌물로 미스터 방한테 돈을 준 거에서 100만원 하나는 남겨 먹을 건데 누가? 서주사가 1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봤는데 그래놓고 겨우 나한테는 10,000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야. 내가 서주사를 도와줬기 때문에 서주사가 100만원의 이득을 봤는데 거기에 감사의 인사로 나한테 10,000원을 준다고? 연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하다가 미국 헌병한테 말하면 저는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르고 저렇게 까분다. 밑줄 한번 긋고 가자. 외세에 기대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방산복의 모습 밑줄 쭉. 그리고 1-3번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하는 방산복의 모습 밑줄 쭉. 초록색 글씨 기억했으면 좋겠어. 문제 풀어봐야 돼.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로 넣는다라고 얘기하셨어.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한마디에 말 한마디면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거를 모르냐? 이쪽이다.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은 살아나고 살 놈이 죽는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맞춘다라는 것으로 이쪽이자. 백주사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면다가 밑줄 사자성어로 바꿔봐봐. 허장성세 하나 적고 가야지. 허세 부리는 모습 사자성어로 뭐라고 적고 가자? 허장성세. 계속 이어갈 거야. 그래서 정종으로 가져와요.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곤란해져봐라. 정종을 따끈하게 데워봐라. 날도 선선하니까. 백주사 앞이라고 마누라 앞에 큰 소리를 뽕뽕 치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지. 밑줄기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함에다가 밑줄. 새롭게 안주가 나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어.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던 거야. 이제 청탁을 합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선봉에다가 동그라미 봤어. 순사 임명장을 받아서 지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의 주재소, 일제강점기의 경찰서를 주재소, 2곳의 경찰서를 정근하며 다니며 200석의 추수의 토지, 이거 별표 치자. 200석의 추수의 토지 앞에다 크게 별표. 받았던 뇌물의 목록을 열거하는 거야. 200석의 추수의 토지 별표, 10,000원짜리 저금통장, 10,000원어치가 넘는 옷, 비단,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을 장만하였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 거야. 밑줄 끄자.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에다가 밑줄 한번 쭉 끄시고 여기에서의 외세는 뭐가 되는 거야? 방산복이 외세에 기대었다라고 하면 미국이고 백선봉이가 외세에 기대었다라고 하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일본이 되는 거겠지. 그치? 시대적 상황으로 사람이 몸치장하는 폐물까지 다 받아 챙겼어. 남들은 이거 진짜 별표 하나 치자.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에다가 밑줄 끄시고 슬래시 광에는 옷과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씩 쌓였다라는 것으로 대조.
백성들이 엄청 배고파서 끙끙거리는 그 일제강점기의 시기에 이 백주사 집안은 풍요로움으로 그래서 이거 밑줄 하나 긋고 갈게. 남들의 굶주린 상황 비교 서술에다가 밑줄 당연히 서술자도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서술자랑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냉소적으로 백주사한테 빡투를 날리자, 친일파한테 빡투를 날리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가서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산에 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호사를 누린 겁니다. 엄청 집이 잘 살았던 거예요. XX 경찰서에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 이쪽이다.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광복 2년 전에 더욱 호화판이었었다에다가 물결 표시, 풍자적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 장면 있으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 이거를 쌤이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실 것 같습니다. 8.15 그날 밤 밑에다가 광복 군중이 이 백주사 집을 백선봉의 집입니다. 백주사 집이 아닙니다. 아들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뭔지 이거 쫙 묶어서 이 부분 가지고 시험 선지 하나 내야지. 광목 6필에 고무신 23컬레, 지카다비에 8컬레, 빨래비누 3개짝에 양말 50타스, 정종 13병, 설탕 1부대. 그럼 초록색 글씨 밑줄 긋자. 부정하게 축적한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해다가 밑줄. 그럼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광복군들이 이거를 막 다 뺏어내는 그 상황에 와 했겠지, 그지? 현장에 들뜬 분위기 환기에다가 밑줄.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챙겼던 거야 라는 놀람과 분노에다가 밑줄 독자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야. 나열을 시켜서 이런 걸 다 뺏어서 이런 게 있었더란다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서술자가 전해 들은 이야기처럼 우리한테 제시를 하지. 밑줄 긋자.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에다가 밑줄 약간 판소리 사설의 문체야. 그리고 백선봉의 집을 덮쳤던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에다가 밑줄 긋자.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에다가 밑줄 군중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거야. 4-3번의 선지가 5인 2호입니다. 문제 오늘 바로 푸셔야 돼요. 만원어치의 여편네들의 폐물, 만원어치의 옷감과 비난, 만원어치의 적금 통장을 그만두고 이 정도의 목록이었다. 군중들의 시선으로 독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겼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이 집이 백주사의 집이 아니라 백선봉의 집이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학년 문학시험에는 이런 거를 좀 유치하게 이렇게 바꿔놔서. 근데 누나들이 이런 걸 확인을 안 하더라고. 누나들 시험이었었는데 2학년 누나들이 이거 백선봉인지 백주사 집인지 한번 보면 되는데 백주사의 집을 습격을 했던 당시 이렇게 한 거에서 X죠 당연히. 그런 내용 일치는 좀 본문에서 확인을 해도 되는데 말이야.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집, 이때 본집에다 별표. 이게 뭐야? 아버지 집. 이게 백주사의 집인 거지. 자기 집이니까 누구나 백주사 집인 거야. 지금 백선봉의 집에서 이걸 다 털어냈고 백선봉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해왔다. 1번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런 짓에다가 밑에 친일이라고 좀 적어줘. 친일 행각으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거만히 부럽겠지. 얼마나 행포가 대단했겠니. 소작인들한테 8알 가까운 세금을 뗀 거야. 수수료를 뗀 거야.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 이자도 엄청 비싸게 놓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백선봉이 도망을 해서 눕는 그날 밤 8.15의 밤이었겠지. 그의 본집인 백주산의 집을 또 군중들이 습격을 했어. 백주산의 집을 습격에다가 밑줄 그시고 두 번째로 백주산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항목들은 백선봉의 집에서 털어낸 것이고 이제 백주사 집 습격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또 밑줄 끌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초점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백주사의 만행서술에다가 밑줄.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에게 느끼게 한다? 당연하지. 마을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굴었더라면 마을 사람들이 습격을 했을까? 그렇지 않잖아. 소작인들한테 8알의 도지를 받았어. 고리대금을 놨어. 동네 사람들한테 더 많이 굴었어. 자 가자. 집간 세간 다 부서졌고요. 백선봉이 보낸 통제 대금 물자 숱한 것들 다 뺏겼고요.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았고요. 백선봉은 처가로 도망을 가고요. 밑줄 긋자. 백선봉은 처가로에다가 밑줄.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쳤지만 다시 처가로 도망을 갔어야 됐어. 이런 거 내용 일치 나온단 말이야.
백주사는 어디로 피란을 갔다? 서울로 각각 피신해다가 밑줄 목숨만 겨우 보존을 한 거야. 강복 후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막 이 괴수라는 놈을 모가지를 썰어주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백주사가 그 방산복한테 청탁할 때 했던 말들 있지. 이렇게 당했던 거구나.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이럴 때 사자성어 뭐가 돼야 돼? 인과응보인 거야.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인과응보야.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돌과 물건을 다 찾을까? 밑줄 그자. 어떻게 하면 빼앗긴 물건, 돈을 도로 다 찾을까에다가 밑줄 그시고 와 반성해야 안 해. 반성을 안 해. 친일 행각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파란색 글씨 밑줄 긋고 하자. 친일 행위를 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자식을 보았나. 스스로 안과는 보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준다. 궁리를 하는 거지만 아무런 묘책이 없었어.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박을 만났어.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닐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리더니 어쩌다 눈이 맞춰서 아이고 백주사 아니십니까? 라고 반기는 것이었다. 아, 백주사랑 방산복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과거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선생님이 올려주신 모의고사 부분인 거야. 3페이지 계속 갈게. 자세히 보니까 뭐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하던 그 코피뚜리 삼복이란 말이야. 코피뚜리 삼복에다가 밑줄 자네가 저 방방방 네 삼복입니다. 근데 자네가 어찌 살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얼떨떨한 상태였던 거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방산복집으로 백주사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청탁을 하고 의표를 하면서 집하며 식모에 친묘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 의표에다가 밑줄 차림새. 그리고 집도 2층 집, 양옥집이고 식모도 있고 친모는 뭐야? 바느질하는 식모야. 계집 하인까지 두고요. 신수가 훤히 트여서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 밑줄이다. 진소위, 그야말로 참말로 진소위에다가 밑줄 개천에서 용이 났다에다가 밑줄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산복에 대해서 백주사가 와 개천에서 용이 났네 하고 신기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야? 고고 장면이야.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쌤이 뭐로 바꿔줬지? 일장춘몽. 일조에 몰락해서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삼복이가 잘 된 거를 보니까 어깨가 움츠러드는 거야.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라는 거는 비교하면서 방산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드는 모습이야.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이라고 저라고 모험스럽게 군단 말이야. 심히 불쾌해. 계속 하객체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을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지만 참았어. 왜? 돈 받아내야지.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했으니까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여망이 있을 듯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갈래. 다시 한 번만 밑줄 긋고 갈까? 세태소설에다가 밑줄, 풍자소설에다가 밑줄,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 강복 직후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물의 삶의 모습. 그리고 특징 첫 번째, 인물의 해화를 밑줄 까야 돼. 인물의 희화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해학과 풍자의 효과를 높여줬다. 판소리 사설체 문체에다가 밑줄. 그거만 하나 기억해줘. 넘어가서 4페이지. 6번 밑줄 끄자.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에다가 밑줄, 사회적 상황을 비판에다가 밑줄, 7번에다가 별표, 전형적 인물에다가 밑줄, 방산복, 백주사, S소위 다 세 가지 인물상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비속어, 천박함에다가 밑줄. 자, 9번에다가 별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서술자는 인물들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시대적 배경을 제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물과 다른 사람들을 대조하여 인물의 친일 행위를 부각을 한다. 인물들 세상을 다 기억해 주시고 구성도 기억해 주시고 전체 줄거리랑 해설을 꼭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7편 한 번만 보실래요? 이거 하고 이제 딱 5분만 더 하자. 5분만 더 하고 가자. 다음 시간에 조금만 이어서는 한 번만 더 듣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풀어줘. 인용표현 갖고 간 김에 문제는 좀 미리 푸세요. 알았죠? 인용표현, 인용절이랑 문법 문제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암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상충곡 푸시고, 상충곡 꼭 푸세요. 상충곡 푸시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입장은 풀어서 쌤한테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쌤이 매겨줄 거예요. 어떻게 고쳤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상충곡 풀고 미스터 방 풀고 오늘 가져가는 거에서 자료집 오늘 꼭 자료집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장에 짜인 미스터 방 이렇게로 벌써 3주차 자료 1, 2주차 피드백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일요일날 올 사람들 쌤한테 좀 카톡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철수가 나에게 아무 때나 적어도 돼. 아니면 안 적으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돼. 말만 하고 보내줄게. 철수가 나에게 할머니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철수가 나에게 어제 시제도 좀 넣고 싶다. 철수가 어제 나에게라고 할게. 철수가 어제 전화로 나에게 할머니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내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일단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 이것만 해도 되겠다. 철수가 어제 나에게 할머니 제가 내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바꿔봐봐.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바꿔봐봐. 직접 인용을 무엇으로? 간접 인용으로. 오케이. 바로 부를까요? 그냥 철수가 어제 나에게 간접 인용은 형식은 버려. 뭐만 따온다? 내용만. 말하는 화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 철수가 어제 나에게 얘기해봐봐. 철수 할머니가 화자인 거잖아. 그치? 철수 할머니가 화자니까 철수가 어제 나에게 자기가 오늘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라 오겠다고 말했다. 달라진 요소들의 문법적 명칭을 좀 정해보자. 이걸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인가 뭐 달라지는 거에는 첫 번째 뭐 시제가 달라진다, 두 번째 지시대명사가 달라진다, 세 번째 뭐 장소를 나타낸 지시대명사, 사람을 나타낸 지시대명사가 달라진다 이런 설명하셨지. 그럼 첫 번째 우리도 확인을 해보자. 이 문장이 거의 얼추 다 담겨져 있는데 뭐가 달라졌지? 할머니 제가 라고 했을 때 쟤는 1인칭 대명사. 철수가 철수가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말하면 너무 오글거리잖아.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철수가 그쪽으로 할머니 모시러 갈 거니까 할머니 철수 올 때까지 있어야 해 이러면 너무 오글거리잖아. 그러니 본인을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 쟤를 사용했어.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간접적 발화로 바뀔 때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이런 대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문법용어로 제기 대명사 자기를 사용을 했어. 만약에 윗사람이라면, 만약에 철수가 윗사람, 철수 삼아였다면 할머니 입장에서 자기를 뭐로 바꿨어야 됐다? 철수 삼아라면 당신이라고 바꿔야 돼. 윗사람이었다면 앞에 나온 제기 대명사는 당신이 돼야 돼. 2인칭의 당신이 아니라 제기 대명사의 당신도 있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당신이 나오는지 끝까지 주목하시고 당신 얘기 안 하면 안 될 가능성도 높지만 배경 지식으로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는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대상한테는 자기고 나보다 윗사람일 경우에서는 힘에 아니면 삼하면 뭐를 사용해야 된다? 당신으로 바꿔야 되고 윗사람일 때는 당신이어야 돼. 제기대명사 하나 바뀌었어. 그래 이렇게 될 것 같아. 문제 주고 뭐가 달랐는지 1, 2, 3, 4, 5 중에서 달라지지 않은 거 하나 찾으라는 문제로 내실 것 같아. 문제 주고에 무조건 나올 거야. 지금 수업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 자기 1인칭 대명사가 제기대명사로 바뀌었으니까 대명사 변화됐지. 대명사 바뀌었어. 그리고 이거 몇 인칭이게 제기대명사는 특히 3인칭이야. 그러니 인칭의 대명사가 변화가 됐어. 첫 번째 인칭 대명사는 바뀐 요소를 하나 넣어주고 또 오늘이라는 거에서 시제가 바뀌었어. 어제 나한테 내일이라는 시제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시대명사의 그쪽과 이쪽, 인칭대명사고 얘는 지시대명사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그쪽과 이쪽으로 하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졌어. 맞습니까? 기출문제 보면 딱 바로 감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사를 아예 적어줬던데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가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사 뭐가 될 것이다? 오다라는 서술어가 바뀌어져야 돼.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표현이 가다 오다로 바뀌어져야 돼. 뭐 이것도 적어주셨던데. 그리고 바뀌지 않는 게 뭐지? 여기에서 바뀌지 않은 거는 뭐다? 인용 부사격 조사. 조사의 쓰임은 동일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다?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일 때는 고. 하지만 인용 부사격 조사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인용 부사격 조사는 그대로 얘네들의 명칭이 인용 부사격 조사야. 얘까지가 인용절 다 끝났습니까? 지금 인용 표현. 이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얘네를 뭐라고 칭하게 쌤이? 인용 조사라고 설명을 한정시키지 않을 거예요.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알았죠?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가 고로 바뀌었는데 뭐는 그래도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녀석들은 그대로 쓰인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문제로 보여줄게. 이게 문제 유형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좀 드러나줘. 일단 드러나주면 뭐의 느낌인지 문제를 풀면서 라고랑 고를 뭐라고 부른다?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겠습니다는 무슨 체였어? 가겠습니다는 무슨 체지? 상대높이법에서 가겠습니다는 무슨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가 무조건 중화가 되어서 뭐로 바뀌어져야 된다? 해라체. 그래서 상대높임법에 하십시오 하고 하게 해라 해체를 또 한 번만 더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 알았지? 그걸 주면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쌤이 자료집에다가 넣어놨거든요. 하십시오 하고 하게 해라 해체랑 해오체를 무조건 다 뭐라고? 해라체로 바꿔야 돼. 그래서 알고 우리 할멈 예쁘구려 라고 만약에 알고 우리 할멈 예쁘구려 라고 영감이 말했어. 그러면 영감이 나에게 뭐라고 바꿔야 되지? 예쁘구려가 감탄형이잖아. 예쁘구려는 이거 뭐라고 바꿔야 돼? 예쁘다고 말했다. 항상 평서문에 감탄문도 뭐라고 바뀌어져야 돼? 평서문에 예쁘다 뒤에 간접인용의 조사 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쌤이 좀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하고 싶은데 이거 처음부터 하면 한 40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는데 핵심만 오늘 왔으니까 문제를 푸는 거에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를 하다 보니 너무 좀 생략된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일단 수행평가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오시면 처음부터 암긴 문장에서 처음부터 쭉 하면서 갈 테니까 오늘 쌤이 완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 고랑 라고가 그냥 인용조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인용조사가 아니라 뭐라고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인용부사격 조사.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절을 만들게? 인용절이지만 문장에서 하는 문장 성분의 역할은 뭐다? 부사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사어. 부사 뭐뭐라고 말했다, 오겠다고 말했다, 수식을 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고랑 라고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인용 부사격 조사라는 거는 오늘 하나는 듣고 가죠. 알았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 싹 다 다시 할 테니까. 다 다시 할 테니까 라고랑 고가 인용 부사격 조사라는 것만 기억해줘. 알았지? 기출에서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마지막을 하실지 필기를 한 번 더 볼게요. 알았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인용 표현은.